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좋게 나와도 거기에 대한 그대로 해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안 좋게 나오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디프런 애니멀입니다. 만약에 진짜 전기차 지금 안 팔리고 정치 문제를 계속했다면 100불도 못 받을 겁니다. 나머지 400불 정도가 되는 것이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하고 뭐 옵티머스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에 80% 이상이 중국에서 의존을 했었는데 팍스콘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인도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전량 옮긴다고 하는데 네. 현실 가능성에서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엔비디아나 애플을 알아보는 것도 저 좋게 생각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셔갖고 잘난 놈은 얘네들이 M7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나왔을 핵심은 더 잘난 놈은 따로 있다. 고품격 미장 토크쇼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M7 시대 끝났나? 아니면 잠깐의 숨 고르기. 새로운 기술 패권의 향방은?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시원한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하나증권 김호균 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미국 증시의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7, M7의 성장세가 올해 들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 사이클이 이미 단기 고점에 이르렀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M7, 최근 대부분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하락의 주요 원인 무엇으로 보시는지 또 왜 기술주 전반에 이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먼저 김장열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1월 23일인가 22일 날 딥시크발 깊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아프겠군요. 시크가 아니고 씩하게 들어왔죠. 네. 사실은 그 이후로 이게 관세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주가는 M7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특히 엔비디아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브로드컴 이런 거 AMD 포함해서 다 주가 빠진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한 24%, 25% 빠졌나요? 1월 23일로 상당히 언더퍼포한 거고요. 한마디로 성능은 비슷한데 값싼 제품이 중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독식은 아니다. 이런 걸 시그널을 보내줬기 때문에 관련되는 주식이 다 빠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발로 관세 영향이죠.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다 생산하는데 생산의 80%, 90%를 거기를 틀어막고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갖고 다시 내고를 한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데 이 두 축이 무너질 것 같이 보이니까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빠지면 M7 다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테슬라 어저께 한 9% 올랐더라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다음 날 한 15% 올랐어요. 15%. 테슬라가 그 주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고점 470불에 대해서는 반토막 났다가 결국은 회복해가지고 11월 6일로 갔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규제 같은 걸 풀어주는 기대감이 서리게 올라갔다가 이거 뭐야? 그 정치하다 보니까는 판매가 안 되네? 이건 다른 문제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중국하고 뭐 경쟁이 되느냐 아니니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정치 이슈가 결부된 거기 때문에 딥시크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정치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는 M7을 흔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7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기조를 보였는데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장에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관세 영향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지수가 전체로 빠졌고요. 그럼 지수가 빠지게 되면 시총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빅테크 M7 위주의 하락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직접 받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조업과 연관이 있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제 관세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하락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 앞서서 매크로적인 이제 중요한 본질적인 하락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24년 동안 2년간의 미국장의 랠리의 배경이 뭐였느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미국만 이 AI의 수혜를 받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22년도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금리를 5.5%까지 끌어올렸고, 근데 그 상황에서 챗GPT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혁명이 등장했는데 여기 투자를 해야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당시에 빅테크뿐만이 없었고 이 M7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나 S&P보다도 매그니피센트 7의 ETF 수익률이 1.5배가 높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만 성장한 상황이 바뀌어서 글로벌 흐름 자체가 US에서 넌 US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이슈까지 터져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 테크주들의 어떤 그 헤게모니, 뭐 패권 양상이 조금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바뀐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M7이 안 좋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흐름이 바뀐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높낮이 조절 거기에 예상치 못한 관세가 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그니피센트 7, 이 주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 이후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시장 플레이어들 중 일부는 분명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M7 비중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제 AI 기대감으로 이 기업들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이 됐는데 M7의 이익 성장세가 올해 들어서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이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의 변동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개별 기업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테슬라 주가가 이제 자율 규제 미국 정부 방침이 발표된 뒤에 9% 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전날 발표된 미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지침 이게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상을 받았던 종목이죠. 테슬라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어요. 부진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부진해서 오히려 좋았다. 뭐 이런 묘한 뉘앙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1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1분기 실적은 예의주시했는데 지금은요. 오늘 다른 얘기인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HD 현대ኤ렉 한국도 그렇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테슬라도 그렇고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 실적이 좋게 나와도 거기에 대한 그대로 해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안 좋게 나오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디프런 애니멀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실적이 엉망이라는 것이 매월 출하량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실적 발표되기 전에 33만 대 작년 동기 대비 13% 빠진다는 게 다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건 악재가 새로운 게 아니고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도지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컸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규제를 좀 완화해줘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만큼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안 줬어요. 지금 관세도 있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2분 가이던스는 다음에 주겠다 했기 때문에 실적과 이미디어트 바로 이번 분기에 대한 것 같고 주가가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PER이 이게 95벤지, 94.1벤지, 91벤지, 105벤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애널리스트 평균 갖고 있는 숫자로 내년 말고요. 내후년으로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한 60배 정도 됩니다. 60배. PER로. 왜 내후년까지 이렇게 땡기느냐는 것은 자율주행을 하더라도 엄청난 그 파워풀하게 이익에 반영되는 거는 내후년보다는 28년부터 이렇게 올라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26년이나 27년이나 별 관계 없어요. 마치 우리 3년 전에, 2년 전에 2023년에 그 2차 전지 뭐 광풍 볼 때 있잖아요. 2023년에 26년, 7년을 땡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테슬라를 의미 있게 하려면 진짜 2030년 이익을 뭐 에너지 분야, 뭐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 해갖고 서브파트를 해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광분했던 게 작년 12월 말이죠. 470불 간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종원 우리 그 원장님 포함해서 친구들이 5년 내로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무조건 자율주행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85%가 테슬라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한 360불까지 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머프라치 하면은 320, 30불 넘어가면은 지금은 3년, 4년 뒤에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무리다. 200불까지 갔을 때는 그런 기대가 없었던 거고 저거는 빠르게 한 400불, 500불 갔을 때는 2030년에 동네 친구 중에서 10명에 3명이 가져가고 그중에 85%는 테슬라가 다 가져가고 나머지 죽는다. 이렇게 하면 500불 갑니다. 제 생각은 그게 그렇게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반등은 가능합니다만은 아마 300불 초반대에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거나 뭔가 더 뚜렷한 게 보여야지 그 다음에 정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적인데 뭐 펀더멘털 이슈도 있는 것 같고 또 센티멘털에서도 좀 영향을 분명히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네네. 근데 예상도 안 좋았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아서 놀랐습니다. 심지어 가이던스도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포기한 거군요. 예,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새 포기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낼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무의미한 기간이라는 상황이 들고, 근데 묘하게 시장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 아무리 좋은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을 부각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미래를 보고 결정했는데, 그 결정적인 모멘텀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거의 이제 철수를 하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많은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입장에서 지금 관세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 Y 신형 나오는데 이거 빨리 좀 잘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6월에 로보택시 이게 굉장히 사활을 거는 프로젝트인데 이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제 테슬라에 이제 머스크가 집중한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인 거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규제 관련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원년이라 그래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탑재하고 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저렇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일한 대안인 테슬라는 아직 규제에 묶여 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테슬라를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쟁 차원에서 아무리 북미나 유럽이 이런 규제 민감하다 하더라도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렇게 규제를 잡아갈 수 없는 그런 경쟁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또 대항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거의 테슬라에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밸류를 매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모멘텀의 전환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선반영이 됐고 미래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시장의 환호를 이뤄낸 게 사실 머스크 본인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내달부터는 정부 업무를 좀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만 뭐 집중하겠다. 사실 최고 경영자가 자기 회사 경영에 집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인데, 테슬라의 미래,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자율주행 완화 뉴스가 좀 있었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또 자율주행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했던 기존의 규정은 유지하지만 보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한 건데요. 테슬라의 미래가 결국은 자율주행에 달려 있다. 과연 다시 한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족적을 남길 수 있을지, 실제 수익화 가능성, 그리고 기술 우위라는 경쟁이 특히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할까요? 테슬라를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최근에 많이 낮췄죠. 근데 다시 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500불까지 갔은 적이 있었으니까 시장에서 한번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대충 한 100불? 100불, 그러니까 자동차만 딱 보면은 100불 이하 가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전기차 지금 안 팔리고 그 정치에서 정치 문제를 계속했다면 100불도 못 받을 겁니다. 그 나머지 400불 정도가 되는 것이 자율주행하고 로보택시하고 뭐 옵티머스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자율주행이 과연 10명에서 3명이냐 2명이냐 4명이냐 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기술적으로 마스터에서 3.0 이상, 레벨 3 다음에 레벨 4 상태로 가느냐, 레벨 2.5에서 이 상태에서 머물면서도 과연 30% 이상의 페니트레이션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 약간 관련되는데,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 기술적 발전과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정성적인 믿음이죠. 거기 결합이 되면 그걸 믿고 일단 가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너가 믿고 다 믿으면 상호 주관적으로 믿으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가다가 꺾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하고 그다음 규제가 완화가 된 게 컴비네이션이 된다고 보면은 아마도 다시 한번 400불, 450불 이렇게 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 치다 이거죠. 그러면 테슬라만 시장을 도미넌트 할 것이냐, 웨이모하고 기타 중국에 있는 업체들은 어떨 것이냐 이거죠. 그렇죠. 왜 자율주행차고 전기차가 간에 전 세계 자동차 9천만 대 중에서 전기차가 3천만 대 판다면 3천만 대 전부가 자율주행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이냐 유럽이냐 중국이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얼마만큼 마켓쉐어 가져가는 거는 중국과의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다시 올라갈 때 $500로 쉽게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번에 광분했기 때문에 갔던 거고, 나중에는 갈 수 있어요. 5년, 10년 뒤에. 근데 이게 쉽게 400불, 500불 간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 테슬라가 진짜 저가 모델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저가 모델 나올지는 사실은 올 말까지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찾았습니다만은 올라가는 속도는 저번에 11월에서 1월, 2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가파른 속도는 기대하기는 좀 난망이다. 중국의 BYD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되는 수많은 생태계가 이 사이에 엄청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 요인도 장기적으로 갈수록
아주 편안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절대적으로 테슬라가 앞서 있습니다. 기술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 맞습니다만 다른 업체들이 다 마켓시어가 10%도 안 되고 여기가 90%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아마 $500 이상으로 바라보는 일부의 생각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조금 기대치를 늦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좀 믿음의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막 열광하는 분위기에서 그 압도적인 어떤 경쟁 헤게모니를 갖고 있진 않기 때문에 또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좀 우위를 보이는 그런 본연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뭐 테슬라의 현실적인 투자 포인트 한 가지 정도만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에게 닥친 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좀 뭐 박살이 난 상황이죠.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도우면서 도지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도지를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미지 제고에 있어서는 해결이 된 분인 것이고 관세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위험 관리만 잘 되면 테슬라에게는 이제 미래가 상당히 좀 찬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로보택시가 6월부터 가능할 수 있는데 뭐 당장의 매출이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FSD,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개념이 다릅니다. 당신의 차가 돈을 벌어줄 거야 라는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장 파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델 Y, 그러니까 베스트셀링카인 모델 Y가 신형이 나오게 되면 인도량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옵티머스가 일단 공장부터 투입이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또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테슬라가 많은 돈을 거기 투여를 했는데 이런 성과들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좀 좋아질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는 다르지만 XAI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AI가 뭐 유명한 게 지금 뭐 H100 10만 개를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단일 클러스터 가장 큰데 여기에 둘레개를 100만 개를 지금 사겠다. 물밑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에 있어도 굉장히 큰 AI의 인프라를 갖추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실사용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레딧이랑 계획한 것처럼 이 XAI 같은 경우는 X랑 또 합병을 하게 되면서 실사용 데이터도 얻고 테슬라를 통해서 물리적 데이터 그리고 확보하면서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있어서는 당장의 위험만 좀 해결된다면 상당히 좋은 장밋빛 미래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종목 얘기하는 김에 애플 얘기를 좀 해볼까요? AI8을 장착한 아이패드 형태의 테이블탑 로봇, 또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애플이 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뭐 로봇 프로젝트 부서를 인공지능 총괄 조직에서 분리하고 하드웨어 부문으로 뭐 이전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들렸거든요. 혁신의 아이콘, 사실상 애플이 원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체를 넘어서 성장이 둔화되는, 그래서 위기론까지 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AI 본연의 어떤 경쟁력에도 좀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AI 전환 경쟁에서 좀 후순위로 후발주자로 좀 밀려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밀려났다기보다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작년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선두주가 당연히 애플이 되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온디바이스 AI 할 수 있는 걔네들의 Siri에 탑재돼서 AI를 완전히 자기네 거로 만들어서 내놓겠다는 그 시기가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단 한번 삐끗했고 조직적인 바뀐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거기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통합하는 것이 더 포인트를 다르게 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진행이 빨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밸류에이션을 낮추는데도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관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다지 힌트를 안 주면 관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AI의 무슨 소프트웨어가 됐던 인프라 투자가 됐던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기가 더 이상 쉽지가 않은 거죠. 과거에 35배까지 갔던 PER이 최근 28배, 30배 이하로 내려간 것이 관세 플러스 AI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활약이라든지 시장보다 앞당겨서 뭔가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에서 과거에 한 30% 프리미엄이었다면 이제는 뭐 고작 한 1-20%의 프리미엄만 주는 현재의 주가 레벨에서 다른 주식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가기는 조금은 아직은 역부족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과 우리 6월 달에 있는 항상 월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까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을 던져주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애플이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이 아이폰의 조립 공정을 인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판매된 연간 6천만 대 아이폰 전량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최대 피해자로 손꼽혔던 애플입니다. 최근 미중 간 협상의 낙관론이 일면서 기대감이 조금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간의 서름을 좀 씻어낼 수 있을까요? 관세 국면에서 애플이 1등을 순간적으로 마소에게 뺏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애플만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를 유일하게 회복한 기업이고 아직 폼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아, 폼이 살아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애플의 시간은 온디바이스 AI 시간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 WWDC 때 한번 불어일으켰다가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애플 16에 애플 에이전트 인텔리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단어가 피지컬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를 에이전트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어떤 에이전트 AI를 내가 먼저 출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 디바이스 생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좀 급하지 않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는 원래 기존에 80% 이상이 중국에서 의존을 했었는데 팍스콘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인도로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전량 옮긴다고 하는데 네. 현실 가능성에서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예민하게 구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에 움직이는 거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팀쿡 CEO가 최근에 트럼프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요건 약간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 요거를 통해서 언론에 얘기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는 그림을 가고 중국이 이거를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약간 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서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실적은 저는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게 나와도 관세에 대한 선제적 구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이번 시즌에는 좀 의미가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은 1기와 마찬가지로 유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상황이고요. 공급망 재구축에는 상당한 비용이 드는 부분을 애플이 어떻게 감내를 하면서 갈까. 하지만 애플의 이 AI 전략은 결코 뒤처지지 않고 걱정을 크게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걱정을 하는 게 기울일 수도 있지만 헤게모니 싸움에서 좀 압도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조치에 따라서 애플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량을 2배로 이제 증가하게 늘리게 되는 건데 투자자들의 예상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현재 엔비디아가 밤매도 영역에 진입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뷰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붐을 주도하면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엔비디아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요. 지금 구간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그림으로 보면 말이죠. 네네. 엔비디아는 지금 아주 비싼 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그런데 이제 바뀌겠죠.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나와 있는 기준 따지면 한 24배 정도 되니까 과거 대비해서 싼 거죠. 하지만 중국의 H20을 팔았는데 그 수출 규제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20을 그러면 중국 말고 다른 곳으로 파는 것도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하고 말레이시아 기타 등등에서 나가는 걸 따지면 말이죠. 한 40% 정도가 중국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팩트는 사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발표하기 전 H20 중국 수출 중단 전으로 했을 때 관계되는 사람들은 중국을 만나서 높은 사람 만나서 H20을 또 리비전한 거를 공급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H20 중국에 못 판다고 가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더 고급 무대들을 팔겠다. 그래서 블랙엘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블랙엘도 잘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블랙엘 울트라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앞당긴다는 보도가 또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H20 가지고 중국에 못 팔고 다른 나라 못 팔면은 뭐 계산적으로 6%라 하지만 실제는 10%일지 얼마일지 모르니까는 H20 중국 판매가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랙웰 울트라 앞당긴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오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이고 좀 혼란스러운 상태죠. 혼란스럽다는 거는 과거보다 멀티플을 높게 못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30배 이하면 싸다 그랬는데 지금 어닝 자체가 24배라 하더라도 이익이 만약에 20% 깎이면 3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지 안 살지 애매한 거예요. 시장보다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지금 21~2배니까 조금 높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23배일 때 애플이 35배 가고 시장이 23배일 때 엔비디아가 한 28배, 9배 가던 이런 패턴은 이번 그 실적 나오고 관세하고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멀티플이 쉽게는 안 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클래리피케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20배 후반이 고점일 것 같고요. 지금 주가에서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다시 뭐 90불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참 똑똑해서요. 고점에서
엔비디아 고점이 언제냐면 147불이었거든요. 147불. 딥시크 나오기 전에. 네. 거기서 빠지고 좀 반등한 것이 충분히 반등은 못했어요. 반등은 32%. 그러니까 고점에서 4점 빠지고 147불에서 94불 떨어지고 올라온 게 마이너스 25% 내려오고 그걸 30% 복귀한 거거든요. 아까 애플은 한 20% 내려가고 40% 복귀했어요. 무슨 얘기냐? 애플에 조금 더 안정성에 믿음이 있는 거고 아까 이제 관세도 미뤄지거나 컷할 수도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그 자체적으로 그 제품의 기술력 중국으로 팔아 제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애플은 관세 때문에 얘네가 돈 못 벌까봐 소비자가 우리가 피해를 볼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주는 애플에 대한 풀어주는 건 좀 쉬운데 엔비디아에 풀어주는 게 아마 미국 정부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각도가 엔비디아가 빠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애플을 알아보는 것도 좋게 생각하지만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생각을 하셔갖고 잘난 놈은 얘네들이 M7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아, 참 그간 고평가 논란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 좀 매수를 해도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투자자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네, 엔비디아는 누가 뭐래도 위대한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항상 높죠. 네, 100점 만점에 99점 받았는데 100점 못 받았냐고 욕먹는 회사가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딥시크 이후에 AI 인프라 시장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딥시크 이전에는 AI를 미국만 할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가치로 엔비디아의 밸류가 매겨졌고 미국의 기업의 밸류가 정해졌다면 딥시크 이후에는 AI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I 중국도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기만 독점이 아니라는 부분이 독점과 과점은 완전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주도주를 엔비디아가 넘겨줬죠. 바로 팔란티어로 넘겨줬죠. 네. 어떤 주도주 흐름을 넘겨준 상황에서 이전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실적이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반도체 관세가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고 한데 아직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뭔가 끝난 거 뭐 리스크가 다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그 엔비디아가 왜 좋냐 했을 때 경쟁이 뭐 AMD나 인텔이나 비교했을 때 하락 이후의 반등 모멘텀이 남다릅니다. 그거는 뭐냐? 1등 기업이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전체에 밀렸을 때 반등한 힘이 엔비디아가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좀 장악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쿠다 생태계가 인텔과 AMD의 위협을 막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섹터 차원에서 기업 차원 자체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에 있어서는 이 관세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AI 칩 시장의 거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하고 있었던 이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이제 경쟁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이들의 어떤 맹렬한 경제 행사들을 좀 따돌리는 그런 수성 전략에 부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뛰어난 기술력, 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을 높였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쟁사에게 오히려 기회를 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뭐 AMD나 인텔, 브로드컴 이런 기라성 같은 빅테크 기업들 이제는 좀 엔비디아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방어 전략 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부장님 말씀하신 쿠다 생태가 가장 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죠. 두 가지인데요. 가격이 싼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딥시크. 네네네. 근데 그 미국 내에서도 에이직이라 해가지고 커스텀한테 맞는 그런 기능만 하는 제품. 그러니까 성능은 줄어들지만은 가격은 당연히 다운되겠죠. 가성비가 좋은. 예, 이런 게 브로드컴이 작년 12월 달에 그래서 한번 바짝 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브로드컴도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로서 AMD라든지 인텔보다 앞서간다. 이거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저가 모델에 대한 커스텀 에이직 아니면 중국 내의 그러한 등장 이런 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더 지나가서 물론 엔비디아가 학습이 아니고 트레이닝 말고 리즈닝, 추론하는 영역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 역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엔비디아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거에 옵션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이 뭐 한두 달, 한 분기, 1년 내에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3년, 4년을 본다면 그게 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닝이 잘 나와서 주가는 다시 뭐 130불, 140불, 150불 가보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닝이 높아지니까. 근데 멀티플이 과거처럼 30배, 35배 이런 주는 시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만 목매지 말고 마치 이런 겁니다. 3, 4년 전에 삼성전자만 목매지 말고 다른 다양한 걸 해갖고 조선방사를 우리 업사이게 했으면은 삼성전자 3년 동안 묶여서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바닥에서 5만 원짜리 사면 뭐예요? 밑에 산다고 뭐 애국심에 표창장 줍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사갖고 기분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헤게모니에서 삼성이 약해지듯이 엔비디아도 그럴 가능성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으로 올라가는지 이익으로 올라가는지 그걸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더 좋아할 것인지 그렇게 냉정히 보실 필요가 있다. 주가는 100불 이하 쉽게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고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지난하다. 애플이라든지 다른 거 뭐 오히려 팔란티아가 계속 쉽게 갈걸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예전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제가 너무 하시하게 얘기한 건데 마지막인데 5월 28일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에 실적 발표될 때 엔비디아의 톤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한 30%는 내려놓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하방 안전성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경쟁 옵션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어 전략 좀 있을까요? 경쟁자의 위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칩 관련해서 그러니까 범용칩 관련해서는 인텔 AMD는 사실 뭐 게임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이 작년 말에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영역 자체가 다르죠. ASIC 반도체의 영역인데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부분 이 브로드컴 계획을 했던 소식에 작년 말에 브로드컴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인텔, AMD가 아니라 브로드컴이구나라는 부분이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구글 실적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서 얘기한 부분이 추론칩을 또 만들었다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ASIC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이 더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추론칩을 만든 이유 자체가 추론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필요하다고는 인정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그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의 시장에 있어서 브로드컴 내주기 있지만 젠슨왕이 그 어닝콜이 항상 말하는 컴퓨팅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그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방어 전략은 간단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말 못 참는 이 마케팅 문구가 뭐냐면 이거 여기 하나에 딱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러면 이제 구매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지갑 열리는데 젠슨이 하는 얘기 이거죠. 우리의 최신 칩을 사는 게 가장 비용이 싸다.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워낙 뛰어난 이 컴퓨팅 능력을 갖고 있고 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 차원에서 높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절대 가치가 비싸다 하더라도 이걸 사는 게 이득이라 한다면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엔비디아 힘이고 그런 기술 격차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쿠다 생태뿐만 아니라 이 헤게모니 자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예전에 그 한번 AMD에 추격 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AI 오기 전에 AMD가 굉장히 폼이 좋게 뭐 인텔도 따라잡고 GPU에서도 추격을 했는데 이때 엔비디아가 굉장히 크게 고심하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앞서 나가야 된다. 그때부터 젠슨왕이 쿠다 생태를 만들었고 지금도 앞서 있지만 앞으로 더 앞서기 위해서 바이오를 건드리고요. 그리고 요새 양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빈 다음에 나오는 이제 칩 이름이 파인만인데 이거 약간 양자를 공략한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라는 생태계도 바이오님을 통해서 이미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양자 컴퓨팅이 오는 구간에서도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자기 장기적인 로드맵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헤게모니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AI 칩 수요 여전히 견고하지만 올해는 확실히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